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첫 외국 정상과 회담으로 미국의 제재 유지 기조에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공개 군사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던지는 저강도 압박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러시아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어제 크렘린궁도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 하반기부터 방러설은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중국만 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엔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것도 다음 주요. 예. 정확히 따지면 작년 5월에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을 해서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러시아에 초청했다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1년 만에 이제 실질적인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방문이 현재로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뭔가를 올 초에도 사실 한번 가려고 김창선 부장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표착이 됐습니다만 하노이 정상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맞아서 못 가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마침 확실하게 다음 주 정도 그러면 날짜도 거의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24일,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이야기만 나오다가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가는 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여전히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분명하게 올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못 박은 상태에서 이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도 그렇지만 북한도 가지고 있는 카드를 많이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신들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우군을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고, 근데 사실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미묘합니다. 여전히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지금 그 무역 협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전만큼 그 북한에 대해서 지지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작년부터 얘기가 돼 있던 러시아와의 그런 협상과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이제 북한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셈법이 작용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에는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징후들도 포착이 되고 있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 역사를 직접 사전 답사하고 회담장으로 꼽히는 국동연방대학이 그 기간 일부 건물을 폐쇄한다 이런 이야기도 그쪽 언론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이번에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용 수단, 그러니까 교통편 궁금한데 항공보다는 열차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가 이제 700km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거리인데요. 비행기로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여전히 비행기보다는 열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차 노선도 나오고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예상들이 있습니다만 중국을 거쳐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요. 그렇죠. 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음 주에 분명히 금세 나올 거라서요. 역시 예측이시니까. 1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중국 통과해서. 지난번 하노이 갈 때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나름대로 중국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금 지원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중국을 또 관통해서 간다면 역시 중국도 북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를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경로를 또 답습한다라고 또 해석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선대의 움직임은 늘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준거가 되죠. 지난번에 하노이도 결국 할아버지 김일성의 그 똑같은 길을 따라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은 처음이니까 아마 그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한 가지 배경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만한 것이 2002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2001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북한과 이란과 이라크를 부시 당시 행정부, 미국 행정부가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고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한 번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런 공경에 처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방문을 했었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러시아 바로 다음에 과연 북한의 다음 선택이 어디가 될지.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2002년에 있었던 것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나서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고 지난달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얘기를 했는데 북한과 일본 사이에 정상회담도 자신 생각하고 있다. 물론 뭐 납치자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뭔가 카드를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러시아보다 그 이후에 일본과의 어떤 관계 개선 그런 것이 훨씬 더 주목할 만하다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렇게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북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인가? 혹은 경제 지원이나 뭐 또 북한과 러시아만의 또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걸로 보시겠습니까?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러시아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여전히 뭐 이전의 냉전만큼은 아니지만 세계 군사 강대국이고 그렇죠. 또 뭐 북한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과 자원 부국이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제재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러시아가 원한다면 물론 지금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을 도와주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는 있거든요. 특히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구호 문제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제사회 규범과는 매우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주의적인 구호를 할 때 꼭 필요한 사람한테 분배가 확실하게 될 때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좀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정부한테 지금 북한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하고 알아서 분배를 해라. 근데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구호를 했다라는 예. 식으로 얘기하면서 제재를 피해갈 그런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미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북한 해외 노동자가 중국 다음으로 지금 그 러시아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올 연말까지 지금 다 본국으로 귀환을 소환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뭔가 또 나름대로 방법을 쓴다면 예를 들어 단기 비자로 바꾼다든지 예.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보도 마침 지금 어제 그제 러시아를 찾지 않았습니까? 아마 북핵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미국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한 북핵 협상 과정에서 미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중국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러시아에 대한 미친 영향력.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갖고 있는 그 사활적 전략적 이해가 중국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리고 러시아는 전에부터 이 유럽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푸틴 대통령이 동방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예. 그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고 적극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예.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 학자들이랑 이 환동의 경제 개발에 대한 그런 세미나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들도 좀 이 좌절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이 북한 핵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러시아 정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자체도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핵 보유국인데 북한이 핵 보유가 인정이 됐을 때 이 지역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해친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요. 또 러시아는 이 북한 핵 문제를 통해서 사실 미국과의 관계를 훨씬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뮬러 특검의 핵심은 러시아 스캔들 아닙니까? 예. 거기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래 원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자마자 원했던 것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크리미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러시아도 국제사회에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한번 이제 풀어보겠다 했는데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기를 한다면 미 의회의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평가가 나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비건이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북한이 방문할 것을 알고 미리 그 전에 의도하고 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딱 러시아를 꼭 집어 가서 뭐 미국 정부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FFP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런 그 비핵화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 그러니까 그
그 의미는 혹시라도 러시아가 제재되고 있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경고를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제적으로 좀 손을 미리 써놨다라고 또 보면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있어서 또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징후를 보여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측에 공을 던졌는데 이걸 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던진 꼴이 됐는데 네. 어제 있었던 볼턴 보좌관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또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그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전제를 해서 전략적 결단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는 네. 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됐을 때 그 미국 정부에서 보낸 그 북한한테 전달했다라고 하는 일괄 타결 안, 그 안을 받아들이고 더불어서 그 안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까지 보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가운데 나온 답이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정부가 얘기한 우리가 뭐 스몰 딜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꽤 괜찮은 합의, good enough 딜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딱 받아서 한 얘기가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 행부가 그렇게 쪼개서 미 행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자신들은 그걸 할 생각이 없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중재안을 다시 한번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 마지막에 붙어있는 얘기가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4월 15일이 태양절, 김일성 생일 아닙니까? 그 생일 축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뭐 어떤 형태로 축하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 예.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또 하나 말을 붙여서 그렇지만 이 좋은 관계가 언제까지 갈지도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공을 북한한테 넘기고 뭐 시정연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현재의 입장을 바꿀 의도는 전혀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때 빅딜 문서를 이제 볼턴 보좌관이 공개를 했잖아요. 역시 볼턴이라는 인물은 강경 매파로서 북핵 회담의 핵심 역할을 하지만 북한이 가장 꺼려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 어제 이제 북한 외무성입니다. 미국 담당 국장 권정근 국장이 뭐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이용해서 이용을 했지만 다음 협상부터 폼페이오 장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대화하기 싫다. 이런데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특정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많이 알려진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뭐 우리 국내에서도 뭐 볼튼 보좌관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은 볼튼 보좌관은 이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 준비 과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노이에도 갈지 안 갈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 과정에서 다 빠져 있었고 모든 예. 실무의 회담 총책임은 폼페이오 장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에 미국 내에서 많은 인터뷰를 볼튼과 폼페이오 장관이 했는데 그때 예. 그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볼튼 보좌관한테 이게 당신의 아이디어냐 했더니 약간 돌려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준비 과정에서 같이 다 합의를 한 것이다. 이제 그 의미는 본인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원래 담당한 이 폼페이오 장관 그 라인에서 준비한 것이다라고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정확한 상황을 아는 거죠. 이것의 강경 입장을 생각하고 또 이행하고 밀어붙인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om페이오 장관과의 계속 대화는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밝힌 거고요. 그보다 좀 더 큰 이유는 지난주인가요? 그 상원 청문회에서 네, 9일날 그랬었죠. 아주 9일에, 명확하게 이제 뭐 상원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을 건드린 사람과의 협상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판을 흔들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 행정부의 북한 전문가들을 보면요.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작년부터 이 일을 맡고 지금은 상당히 숙달돼서 이 전체 판을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 왔거든요. 예. 근데 만약 여기서 바꾼다면 볼튼 보좌관을 내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빠졌고 그렇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 국무장관 라인급인데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인물은 다시 북한 문제를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 카운터파트는 이미 이것을 20년, 30년을 했던 사람을 붙일 거고
이제 그런 판에서 훨씬 더 협상력은 북한한테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을 계속해서 대화 상대로 내세울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아마 양보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도 어느 정도 메시지 조절을 했죠. 방금 말씀하신 그 권 국장의 또 외무성과 이 일종의 문답 형식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북한 당국이 아주 강력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정부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회담을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일단은 추진 의사를 던졌는데 아직까지 북한은 아무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참 어렵습니다. 지금 특사 얘기도 정확히 예. 나오지 않았고요. 이게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특사를 보내야 되고 특사라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된 공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도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을 생각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여전히 뭐 특사를 물밑으로 지금 뭐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차 남북 정상회담도 뭐 조만간에 이뤄지기는 힘들고요. 지금 계속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사실 비난의 목소리를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설에도 얘기를 했고 그 의미는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뭐 한국과의 의미 있는 어떤 그 협력과 대화는 힘들다. 이게 시정연설에서 명확히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북한도 이 입장을 바꾸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확인이 됐고 방금 볼튼 보좌관의 얘기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간 중재안이 북한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현재로서는 움직일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행보, 지난번에 시정연설 이후에 글쎄 어떤 행보를 할지 궁금했는데 군사 행보를 좀 하고 있었어요. 공군부대 방문하고 그다음에 신형 유도무기 시험 참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일부는 뭐 공개되고 일부는 사진과 영상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희들이 알려진 바로는 군사 행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는 뭐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잇따른 군사 행보는 저희들이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특히 지금 나옵니다만 이게 신형 전술 유도무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탄도미사일일 수 있다는데 예. 저는 탄도미사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왜냐하면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없이 말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 자체를 너무 크게 흔들고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지금 나오는 스파이크 유도 미사일이나 다목적 순항 미사일 정도인데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정밀 유도무기다라는 거거든요. 유도무기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 2017년 북한이 화성 15형 11월 29일 날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무력을 완성을 하면서 자신들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만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몇 개 있다. 그 하나는 이제 리엔트리라고 해서 재진입 기술이 여전히 확인이 안 됐다. 또 하나는 이 유도 항법 장치가 완성 안 됐다. 그건 굉장히 정밀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유도 항법 장치를 다른 무기를 쐈다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지금 핵과 미사일 실험을 본격적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미사일의 능력을 고도화할 수는 있다. 그리고 고도화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미국한테 보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한테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발사를 했고 실험을 했고 하지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고 때문에 미국을 어느 정도는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2가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측면도 있고요. 더불어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하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일종의 도발 형태로 가버리면 이것은 미국이 반발할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경고를 합니다만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계가 끝나는 것은 북한이 전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정연설에서 12월까지라고 못을 박은 거는 어떻게 보면 12월까지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겠다라는 사인입니다. 그 의미는 본격적인 도발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개발된 신무기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상황 그 정도 수준이죠. 그 정도 이것은 무슨 수준으로. 제재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약속 위반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잘 지금 아마 순위 수준을 맞추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